네, 그럼 바로 우리의 든든한 파트너 박한샘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참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바로 어제죠. 네. 코스피는 4년 만에 최대폭 낙폭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검은 금요일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진단 좀 네. 부탁드릴게요. 뭐 저희 지금 국고처 일부 네. 돈의 물결을 저희 이제 지금 시작한 지 한 이번에 벌써 10번째, 2달 반 됐더라고요. 네, 시간 참 빠르네요. 예, 근데 계속 보신 분들은 나름 이 시장이 저희가 한 3주 전부터 예. 여러분들한테 빅테크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상 징후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주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위기를 오히려 더 기회로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위치에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국내 증시가 이렇게 어제 떨어진 부분들이 또 미국 증시도 간밤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이 모든 것이 다 떨어진 건 아니라 오히려 경기 방어주들, 맥도날드라든가 지난주에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그런 그룹들은 거꾸로 또 신고점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 전체가 붕괴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 선행해서 움직였던 금리 인하에 대비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먼저 조정권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당분간 이런 변동성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널뛰기들이 나아가면서 그렇지만 큰 방향성은 약간은 좀 부정적인 형태로 봐가면서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처를 잘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또 어느 파트에서 이것을 대응해야 될지 한번 자세하게 진단과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 스탕리치님께서는 어제 미국장 그리고 우리장 급락에 걱정이 많은 주말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또 내 계좌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한샘 파트너님만의 미리 보는 주간 리포트 자료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바로 023490-4512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기는 투자 전략 방법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돈의 물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경제 지표는 또 9월 금리 인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인데요. 참 이로써 주식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롤러코스터가 높이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면 더 무서운 것처럼 우리 투자자들의 공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각종 호재도 불구하고 대장주들이 밀린 이유를 분석한다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간밤새 네. 뉴욕 증시에서는 인텔 같은 경우는 거의 30% 가까이 급락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인텔이 어제 이제 장 전날 마감했을 때 29달러였는데 어제 22달러에 1달러 이 사이에서 그래서 네. 4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말이 엄청나네요. 40년 만이지 뭐 1980년도에 네. 블랙 먼데이 이후에 아마 가장 큰 하락폭이 나타나지 그렇죠. 않았을까? 주주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네. 오히려 이런 어떤 변동성이 또 준비되고 대비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또 기회가 됩니다. 주식은 왜냐하면 항상 이런 변동성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그널로 보였는데요. 지금 장에 대해서 어제 미국 시장도 빠지고 한국 시장도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나라 전래 동화인데요. 요 지금 상황에 딱 있지 않나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시면 그 햇님 달님이라는 동화예요. 거기에서 이제 호랑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호랑이가 나오고 엄마가 이제 이렇게 밤에 일하시고 퇴근하시는 길에 산골에서 이제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럼 어머니가 이제 떡을 하나 떡 던져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고개를 또 건너가죠. 예. 그럼 고개 한 곱이 건너가면 그다음 호랑이 또 기다렸다가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던져줘요. 떡이 다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누구를 어떻게 하죠?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죠. 네. 자, 지금 주식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저는 딱 여기에 있다고 봐요. 이제 시장이 갖고 있던 어떤 흐름에서 그동안 떡이라는 것은 뭘까요? 금리 인하하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까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 네. 금리를 또 인하할 거다. 그동안 시장은 항상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실적이 둔화됐다든가 예상보다 어떤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왔다든가 어제 실업률이 4.3% 나왔죠. 미국 시장에. 그런데 갑자기 실업률이 4.3%가 나온 것이 아니라 3%에서부터 계속 지금 올라온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실업률이 4%가 넘어가기를 기다렸어요.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기를. 왜냐?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그러면 금리를 드디어 우리가 인하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기대 속에서 마치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처럼 시장에 이렇게 좀 작동을 했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는 네. 혹시 어릴 적이나 아니면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나서 어떤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어떤 뭐 했을 때 어떤 게 본인한테 치유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을 하나 뭐 샤땡, 루땡 하나 집어넣는다든가 아, 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인정에 목마른 분도 있거든요. 그쵸, 뭐, 그쵸, 예, 뭐 그쵸. 남편이나 부인이나 혹은 친구들한테 네. 야 그래 너 할 만큼 다 했다.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해. 열심히 해서 좀 쉬어도 돼. 이번 봐. 네, 아니면 저도 그렇게 물론 뭐 돈으로 위안을 받으면 참 좋지만 예. 뭐 돈이 그렇게 충분치는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위안을 받을 때 네. 더 또 위안이 되는 것 아,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진급. 그렇겠네요. 예, 야, 김 과장, 너 이번에 이 프로젝트만 너희 팀에서 네. 성공하면 너무 뿌듯하죠. 너 이번 진급이야. 예.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김 과장이라면 네. 물불 안 가려도 나를 세우고 할 것 같아요. 예. 사람은 어떤 누가 뭐를 요구하는지 예. 그래서 그것에서 최대한 능력치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죠.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조조입니다. 조조? 예, 삼국지에서 보면 예. 조조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국 FOMC는 네. 사실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FOMC가 안다라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무부 장관인 앨런 재무부 장관님이 네, 제니 앨런 장관님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알고 학자로서의 예일대학교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고압축에 대한 어떤 경제 충격요법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시장에다가 했는데 그래서 계속 금리 인하라는 떡밥을 던진 거죠. 야 이제 우리 금리 인하할 거야.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경기가 지금도 계속 실물 경기는 좋으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실업률이 4%에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9월에 인하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시장의 재무부도 메시지를 줬죠. 채권도 사주고. 그리고 FOMC 입장에서는 이제 2% 인플레이션 올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린다. 계속 타겟 인플레이션 2%, 인플레이션만 따라잡으면 금리를 인하한다. 근데 거의 다 왔다. 그래가면서 계속 6월 달에 내리려고 했던 금리를 지금 9월 달에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타겟이죠.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시장이 그러면 어제 실업률도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동안 그런 논리라면 그동안에는 경기 지표가 안 좋으면 오히려 금리를 빨리 인하할 거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은 미리 반응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더 이상 반응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이미 주식은 1000% 올라간 종목이 허다합니다. 네. 이번 주에 폭락한 종목들을 대부분 보면 그동안 떨어졌던 종목들은 안 떨어졌어요. 맥도날드 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오고 있대요. 음식료종 같은 경우 뭐 닥터페페나 펩시콜라나 이런 종목들은 거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2년 동안 1000%가 넘게 올라갔던 종목들, 500% 올라갔던 종목들 그리고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이틀간 주가가 8%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틀 사이에 종합주가 지수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쿄 지수 같은 경우는 10% 폭락했거든요. 니케이 제가 여기서 8% 폭락했다는 건 니케이 둘도로 도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000개 종목 중에서 225개 종목 가장 우량한 종목, 그러니까 토요타 자동차부터 해서 이걸 뽑은 거니까 이런 대형 종목만 18%가 이틀 사이에 폭락했고요. 도쿄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종합주가 지수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10%가 폭락했어요. 이틀 사이에.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증시에서도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증시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대부분 폭락이 나왔죠. 이번 네, 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LS 일렉, 현대일렉, 그리고 또 뭐 신한지주, 그다음에 하이닉스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먼저 빠졌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이제는 금리를 실제 내린다 하더라도 예. 약발에 안 먹힌다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사실 미국 증시나 일본 예. 증시 같은 경우는 나날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많이 올랐고요,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내릴 때는 굉장히 또 그 타격을 많이 맞고 있어요.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네. 그동안 성장했던 폭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좀 떨어지고요. 네.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예. 한국은 주요 수출국이 중국인데 실제 우리나라 한 37%, 대한민국은 1년에 어떤 그 수입이라든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70%가 수출에서 나와요. 네. 수출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화학업종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거든요. 예. 자, 그런데 중국에 의지하고 수출 비중이 거의 40% 가까이 돼요. 보따리 장사나 집계되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네. 미국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메인 포인트는 반도체나 자동차는 이제 미국에 또 포커싱이 맞춰져 있죠. 근데 중국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디지털 석기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봉쇄하다 보니까 특히 그동안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는 그래도 한번 신고점을 찍었죠. 반면에 석유화학 업종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 이게 살아난지 보다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의 동력이 사실 사라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우리나라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학자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주가적인 관점에서 짐 로저스라는 분이 있어요. 예. 우리 한국경제 유명하시죠? TV에도 나오셨었고 지금 그런데 그분이 저는 가장 그분을 잘 지적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약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싸움에서 우리가 혜택을 누렸는데 이제는 그런 혜택을 고래 싸움에서 혜택을 누렸던 부분에서 오히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어떤 이제 값을 지불해야 되는 타이밍이 좀 됐다고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9월에 금리를 0.25% 내려도 이미 주가는 그거를 다 이미 선반영됐습니다. 반도체나 이런 것들로 네. 특히 인공지능 쪽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0.25% 내려봐야 의미 없다. 0.5%를 내려야 된다는 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JP모건에서도 보니까요. 조금 전에 나왔네요. 연준이 9월과 11월에 각각 0.5%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예.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 연도 남아 있는 FOMC 회의가 이제 3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어제 7월 30일 날 일일부로 마지막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동결했고 잠깐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미국 시간으로는 9월 18일 날 예, 그 이제 9월 17일에서 18일 날 FOMC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발표는 9월 18일 날 새벽 2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9월 죄송합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9월 18일 날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 다음 날 19일 날 새벽 3시. 예. 그리고 이제 11월 달 남았고 12월 달 남았어요. 이제 총 3번 남았습니다. 1년에 8번을 하는데 FOMC 회의가 3번 남았는데 지금 실업률이 4.1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이 실업률이 4.1이 나오다 보니까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이 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그 전날 저희가 보내기 때문에 이거 3.98인데요. 오늘 새벽에 이게 한 번 더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9인데 약 80포인트 정도, 80bp가 더 빠져서 정확하게 3.7920. 미국의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에 이게 시장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3.79는 이 포인트가 3.9포인트짜리거든요. 지난 1년 만에 지금 거의 최저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이 최저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시장이 앞으로 금리가
시장 금리가 급감할 거다. 왜냐하면 실업률은 높게 나왔고 그러면 FOMC가 앞으로 3번 남아있는 회의 중에서 9월 달에 0.25 인하에서는 지금 이 치솟고 있는 실업률을 따라잡기는 버거우니 0.25가 아니라 9월 달에 0.5 정도는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3번 0.25 내려봤자 0.75밖에 안 돼요. 근데 어제 실업률을 발표 나온 걸 보고 대부분의 은행이라든가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적어도 이번 남아있는 3번 동안에 1%는 내려야 된다. 그러면 0.5, 0.25, 0.25, 0.25 세 개 합쳐봤자 0.75밖에 안 되죠. 그러면 3번 중에 한 번은 최소한 0.5를 이상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2번 0.25 내려봐야 0.75, 그리고 마지막 내려봐야 1%. 그러면 3번 중에 최소한 한 번은 0.5를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자,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앵커님? 3번 중에 한 번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어제 시장 금리인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은 미리 폭락 나온 거고 어제 시장 급락 나왔던 종목들에서 이번 주 시장이 폭락이 나올 때 안 나타났던 종목들이 한 종목이 또 폭락 나온 게 있거든요. 은행 업종입니다. 시티뱅크, 프루덴셜 이런 보험 업종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예대 마진이 또 줄어들게 되죠. 급격한 금리 변동성. 그러면 결국은 0.5%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제롬 파월 의장이 말한 안정적인 금리 인하, 급하게 내릴 필요 없다. 그래서 FOMC는 지금 시장에서 시장의 대응에 이미 한 템포 늦었다. 시장 반응에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럼 FOMC는 사실 시장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고 시장의 어떤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각자 도생으로 가야 돼요. 각 개인은 개인대로 채권에 투자하는 은행이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각자 FOMC를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가속화시켜가면서 단순히 실적 문제로 떨어지는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는 은행업종까지 은행과 보험까지 어제 하락에 합류했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FOMC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취지의 상태에 좀 내몰리지 않았나. 그리고 막상 금리를 실제 인하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시장의 더 불확실성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애매모호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지금 FOMC가 빠졌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시장의 어떤 저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저걸 금리 인하를 확인하고 빠져나올 필요가 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빠져나오자. 수익률은 20%밖에 안 남았는데 리스크는 40% 남았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미리 빠져나오는 돈들이 급등했던 엔비디아나 이런 빅머니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희 돈의 물결에서는 바로 그러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언급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네. 정말 뭐니 뭐니 해도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주름살이 더욱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부분입니다. 반등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또 깊은 조정에 들어갈 것인지 또 그 타이밍이 네. 궁금할 것 같은데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반등은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반등이 시작할 거라고 봐요. 어차피 다행입니다. 시초가에 빠져서 시장이 출발한 다음에 왜냐하면 어제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아마존도 마이너스 12% 폭락했어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아랫꼬리가 길게 장대 양봉이 나와가면서 예. 4% 반등 나면서 아랫꼬리도 달았습니다. 네. 물론 반도체들은 음봉으로 끝났지만 뭐 메르카도 리브레라든가 만약에 이 시장이 주세 연속 폭락이 나온다면 네. 음식료 업종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폭락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먼 금리 인하가 0.5% 정도는 어차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조정이 내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일정 부분 2,650포인트 정도에서 70포인트 혹은 2,650 전후로 반등인데 저는 일시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서 이번 돌아오는 주에 일정 부분의 종목들의 반등이 나올 건데 근데 모든 섹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은행업종이나 보험업종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낙폭과대였던 하이닉스라든가 일부 종목군들은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도 반등을 시작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추세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높냐면 단순히 주식 시장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 증시가 가장 많이 빠진다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틀간에 더 많이 이게 이제 장중에 뽑았던 자료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마지막에 확대가 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5%가 아니라 8.5% 정도로 하락폭을 그렇게 1% 정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 미국의 대형 종목과 그리고 갑자기 시장에 이렇게 요동치는 배경의 이면에는 가장 먼저 저는 일본이 먼저 빠졌다고 보는데 일본 증시가 바닥을 칠 때가 한국 증시도 좀 바닥을 칠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하락의 본질적인 배경의 이면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과 사실 미국에 이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죄송합니다.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로서 3월 달에 이제 그 슈퍼 화요일이라는 15개 주 경선에서 본인이 후보자로서 거의 이제 지명이 되다시피 한 과정에서 압승해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34년 만에 나타난 엔저 현상. 엔화가 달러당 15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150엔까지 올라가면서 엔화가 급격하게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가면서 엔저 현상이 멍청한 사람에게는 좋게 들리지만 제조업체와 다른 사람에게는 재앙이다. 이걸 그래서 한마디로 뉴스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엔저는 34년 만에 엔저는 미국의 재앙이다. 그러면서 엔저의 진주만 공습처럼 이렇게 비유했거든요. 그래가면서 34년 만에 이제 본인 트위터에다 올린 겁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감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일본 증시가 떨어져 가면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플라자비가 1985년도 9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240엔이었던 엔화를 달러당 플라자비를 통해서 강제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린 거죠. 왜냐하면 일본 제품이 값싸고 품질 좋은 일본 제품이 미국 시장을 점령해 가면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 미국은 지금 실업률도 4.3이 나왔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랬을 때 엔저 현상을 빨리 지금 미국은 이제 끝내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엔화가 급락 나가면서 일본 증시도 금리를 또 올리니까 폭락이 나왔죠.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를 본인들만의 이제 금리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이런 문제까지 일본과 문제까지 얽혀가면서 주식 시장이 상당히 스텝이 좀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을 통해서 금리를 인하하면 어떨까? 금리를 인하하면 지금 상태에서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데 다시 집값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 또 촉발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동결하고 있자니 실물 경기는 급속히 망가지고 그래서 9월 달에 만약에 또 급격하게 금리를 0.5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아마 시장은 더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 시장은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진입했다. 다행스러운 거는 그나마 미국 시장의 일부 종목군들은 어제 버텨내고 또 반등도 나왔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종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 그러면 국내 업종도 월요일 날 시초가의 충격은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국내 시장에 양봉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건 테크니컬적인 요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나오는 반등에서 오히려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현금화 비중을 조금 늘려가면서 경기 방어적인 종목으로 도망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이번 주 전체적인 큰 해외 증시와 저희 돈의 물결 국고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종목들을 교체하고 해야 될 부분인지 이번 다음 주 가장 저는 월요일 날 시초가 전후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